네, 방금 소개받은 모니터랩의 윤승원이라고 합니다. 점심 먹고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인 것 같은데 바깥에도 많이 지금 계신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웹방어벽을 만들던 회사인데 프락시 엔진을 가지고 2016년부터 SSE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클라우드 시장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돈을 제법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만들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플랫폼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만드는 기술들을 계속 디벨롭을 했고요. 그게 글로벌하게 이제 좀 트렌드가 돼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선 유일하게 SS 플랫폼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물론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제가 세션을 보니까 키사에서 팀장님이 제로 트러스트 왜 필요한지 이런 세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이제 인터넷이 막 공급이 되면서 기업에 이제 인터넷 라인을 막 꽂기 시작했어요, ISP한테. 그래서 인터넷 라인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해서 파이어월 같은 거 이제 구축하고, 외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 근무하면 VPN 통해서 이제 회사로 접속해서 제가 맡은 시스템 접속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 저희 회사에 해외에 있는 여자친구랑 공짜로 전화를 하려고 요즘 말하면 레이터럴 무브먼트죠. 070으로 접속하는 회사 보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전화를 집에서 공짜로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통적인 레이터럴 무브먼트 중에 하나예요. 저는 DB 서버만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개발하고 하면 됐던 사람인데 옆에 있는 시스템을 다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공짜로 쓰고,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보안 장비는 파이어월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보안 체계를 전문적으로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파이어월만 있던 상황에서 IPS나 NG 파이어월이나 웹방화벽이나 이런 것들 보안 스택을 계속 쌓아서 좀 더 이 경계선 보안을 이제 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넘어오다가, 지금 2000년 중반에 들면서 클라우드나 사스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산실 안에 있던 시스템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이나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런 이제 페리미터 베이스의 보안 구조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분산된 IT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저희도 2000년 중반에 이제 클라우드를 좀 일찍 썼던 세대이긴 한데, 클라우드로 시스템이 가면서 방화벽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DPI 같은 것들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스 그다음에 오픈된 다른 여러 가지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나 게이트웨이 가지고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용으로나 아니면 요즘 이제 HTTPS를 다 일반적으로 쓰시니까 이 트래픽들 때문에 MPLS나 VPN으로 이렇게 연결된 브랜치들에서 본사로 접속하는 백홀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사를 운영하시는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PLS VPN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유럽에 있는 브랜치에 한 300명 정도 근무하시는데, 오피스 365를 쓰려고 아침마다 한국에 있는 본사에 접속해서 인증을 받고 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MPLS로 타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런 클라우드 보안이나 세시 같은 걸 쓰면 암스테르담이나 독일에 있는 세시 플랫폼에서 인증받고 독일에 있는 오피스 365 서버에 붙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까지 오는 MPLS도 안 써도 되고 레이턴시도 없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영역이긴 한데,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도 늦었지만 클라우드 보안이나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더딘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외국계 기업들 말고는 사실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DX 다 하고 계시고 원격 근무 늘어나고 뭐 모바일로 뭐 백업 라인이나 아니면 업무용 라인들이 쓰는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자꾸 이제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해야 되거나 클라우드를 보안을 해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는 앞쪽에서 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무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경계선 보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2004년인가 뭐 그 뭐 탈경계와 디페리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뭐 용어들이 쓰이고 2010년에 그 포레스터 리서치에 이제 존 킨더버그라는 사람이 15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를 하나 씁니다. 거기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게 2010년서부터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전에도 물론 존재를 했지만 그래서 2014년에는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구글 비욘드 시큐리티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제 구글 내부의 사용자들이 디바이스를 인증받고 아이디를 인증받아서 그 외부에 있는 사스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외부에 디벨롭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구글 내부에 보완을 하려고 만든 이제 서비스였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가트너에서 GTX 하고 GTNA, GTA 같은 것들을 2017년에서 20년 사이에 발표를 하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 크게 한 방 뚫리면서 NIST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2020년이죠. SP 800-207을 발간을 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개념들을 이제 시장에 릴리즈하게 되죠.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OPM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 OPM이 이제 그 공무원들 한 600만 명 이상의 그 지문 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2015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 하원의 이제 감독개혁위원회에서 보안을 한번 좀 새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들을 2016년부터 도입을 권고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IST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이런 거야라는 게 20년에 이제 발간이 됐고 21년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사이버 보안, 국가 사이버 보안을 제로 트러스트 체계로 가라 뭐 이런 이제 행정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이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모델을 가야 제로 트러스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이제 쭉 만들어내는데요. 거기 2.0이 나오면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릴리즈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정책을 좀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해서 2022년에 과기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 포럼이 발족이 되고 작년 7월에 그 키사 과기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12월 아니면 뭐 빠르면 한 10월, 11월에 가이드라인 2.0이 좀 나와서 작년에 나왔던 1.0 가이드라인이 조금 러프한 내용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기업에서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어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보완이 돼서 가이드라인 2.0이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랑 또 굉장히 좀 밀접한 게 요즘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기 공공기관 분들 많이 오셨죠. MLS 멀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해서 다중망 기존에 이제 PC 2대 가지고 물리적인 망 분리를 했던 것들을 PC를 한 대를 가지고 뭐 VDI나 RBI 같은 걸 써서 인터넷망하고 내부망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뭐 그런 형태의 망분리 완화 정책인데요. 아마 내일 그 삼성동에서 하는 CSK에서 이 MLS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국정원에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밀 정보, 클래시파이드, 그다음에 센서티브, 그다음에 오픈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겼죠. 뭐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 입찰 공고 같은 것들 이런 이제 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의 보안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접속 경로를 통해서
망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 발표될 게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so what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라는 구체적인, 왜냐하면 행동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해서 한 8개 정도로 레퍼런스를 좀 발표할 것 같아요. 샘플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망분리 완화 정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 8개로 카테고라이제이션해서 발표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벤치마크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망분리 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정원의 국가보안 기술연구회 같은 그런 NCCOE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기존의 VPN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엔드포인트 안 받죠. VPN으로 접속할 때 제 PC가 랜섬웨어 걸렸는지 안티바이러스가 걸렸는지 회사에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한 5개 있는데 다 깔려 있는지 업데이트는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안 보고 그냥 VPN 아이디 패스워드 접속하면 내부 시스템이나 내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뭐 무슨 작업이든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 어떤 오염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했는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엔드포인트 그리고 중간에 아이디하고 그 액세스나 이제 크리덴셜들을 다 체크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크리덴셜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다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죠.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만 쓸 수 있어. 그리고 얘가 한국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미국으로 출장 가면 못 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쪼개서 컨텍스트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안을 좀 강화한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좀 2026년서부터인가 좀 강화해서 다 적용을 해라 뭐 이런 어떤 형태의 행정 명령들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은 우측이 이제 NIST 거, 그 다음에 좌측이 작년에 발표된 이제 과기부 가이드라인 1.0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팔러시 엔진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정책을 집행하는 엔진, 그리고 팔러시 어드민이라고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엔진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팔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라고 하는 실제로 통신에 관여해서 인포스먼트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락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나눠준 오피스 365 계정에 파일을 업로드한 걸 차단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통신에 직접적으로 팔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가 이제 관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이 이거 다 NIST에서 정의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고요. 접근 주체는 뭐 그 PC나 아니면 이제 IoT 기기들 같은 것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소스는 PIP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정책 관리자나 정책 엔진들이 이 정책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정보들, 크게 보면 한 이런 5가지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원칙으로는 요소로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그 관리해야 될 ID, 디바이스,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시스템들, 그다음에 서비스 워크로드, 뭐 암호해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어떤 6개의 필라라고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6개의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관리하라는 어떤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을 적용했을 때 우리 기관, 우리 기업이 트래디셔널, 이니셜, 어드밴스드, 옵티멀 해서 4단계로 어느 정도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뭐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실제 현재 보안 수준이 VPN 기반의 트래디셔널인데 이걸 이제 어드밴스나 옵티멀로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 기술 현황인데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글로벌에 있는 기술들을 다 여기 이제 모아놨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애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아이디나 디바이스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이제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모든 그 트래픽들을 이 액세스 게이트웨이에서 관리를 하는데 통신하는 프로토콜들은 뭐 IP색을 쓸 수도 있고 SSL VPN을 쓸 수도 있고 요즘 뭐 SSL VPN이 속도가 안 나오니까 와이어가드 같은 VPN 프로토콜을 쓰기도 하고 브라우저로 액세스를 할 때는 PHP 파일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HTTP3 퀵이죠. 구글에서 만든 퀵을 커스텀해서 이제 마스큐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프락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통신 채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3, 4년 지나면 아마 VPN은 뭐 다 없어질 것 같고 접속할 때부터 이 사람은 HR 서버만 접속하는 사람. 그래서 선인증 후접속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뭐 시스코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팔로알토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기술들을 스태킹을 해서 현재 뭐 국내 대기업들, 뭐 글로벌 뭐 포춘 500대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 모델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뭐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시장도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만 지금 조금 뭐 늦는 상황이죠. 제로 트러스트를 원벤더로 제공하는 벤더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알토나 시스코,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시작한 G스케일러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회사들은 많은 회사들을 M&A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원벤더가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네스포크나 뭐 프로포인트 이메일 보안의 강자죠. 이런 회사들은 또 솔루션들을 서로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델들을 벤치마크해서 뭐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랩이 갖고 있는 세시나 SSA 플랫폼 그리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그리고 뭐 그 옥타나 그 MS 애저의 그 엔트라 같은 IM 그리고 XDR, 소아, 시냅 같은 것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제 보안 관리 같은 것들을 다 엮어서 엔드포인트에서부터 온프렘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접속할 때까지 전체적인 그 제로 트러스트 포스처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기법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기술들을 잘 조립하고 그리고 뭐 여기도 써놨지만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도 잘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도 잘 그 가다듬어야 됩니다. 뭐 제가 어느 회사를 갔더니 이제 얼굴에 안면 인식을 서버 관리자 그 단말 앞에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인증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들어가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피해가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매니지먼트하는 것들도 제로 트러스트를 높은 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랩은 모니터를 갖고 있는 이 컨트롤 플레인 쪽에 SSA 플랫폼하고 저희가 지금 얼라이언스로 맺고 있는 엔드포인트하고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쪽 시스템에 있는 뭐 소아나 XDP 같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랑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랩은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하는 SSA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커넥터라고 하는 녀석이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접속해야 되는 내부 시스템이나 클라우드는 보안 채널을 만들어서 SDP 프로토콜로 액세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들은 인증을 받고 이 사람이 오피스 365에 회사가 나눠준 뭐 개인 계정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계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RBI를 가지고 좀 위험한 사이트에 접근을 할 경우에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 접근하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나 아니면 뭐 SD-WAN, XDR, SOA, 뭐 시냅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나의 그 PDP 그 통합 관리 어드민을 가지고 고객한테 딜리버리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니터랩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부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솔루션으로 WAP이라고 하죠. 요즘은 API 통신들이 워낙 많아져서 WAP를 이제 클라우드로 장비 없이 클라우드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라고 해서 내부 직원들이 외부에 나갈 때 뭐 인터넷이나 사스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권한 관리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 악성 코드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VPN을 대체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로 터널링해서 내부 시스템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하는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 (GTNA라고 하죠. 가트너에서. 예. 이 서비스군으로 크게 클라우드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를 하는 서비스를 세 가지 서비스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뭐 GTNA로 VPN을 걷어내고 디바이스하고 아이디에 대한 그 검증을 다 해서 내부 시스템에 이제 액세스하게 하는 GTNA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WG라고 해서 시큐어 앱 게이트웨이인데요. URL 필터링뿐만 아니라 페이로드의 길이나 페이로드의 뎁스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내부 사용자가 외부에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는 트래픽을 통해서 내부 사용자들이 감염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캐스비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들을 액세스할 때 뭐 권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사후에 오딧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월 에지 서비스 NGDPI로 네트워크 방화벽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지오로케이션, IP 포트 기반 액세스요, 그리고 비업무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프로토콜 관리 같은 것들을 이런 그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웹 액세스 매니저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파일들에 대한 이메일 포함해서 어드밴스 랩 프로텍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뭐 신형 변형 위협 탐지나 네트워크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 유사도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악성 코드가 이입된 걸로 의심이 되는 파일들을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SW랑 묶어서 RB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망분류 환경에서 뭐 VDI로 이렇게 가상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는 것도 있지만 가상으로 브라우저를 띄워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에 또는 외부 사스에 접속을 하고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을 그 아이솔레이션된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내부의 사용자들은 전혀 PC는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아웃바운드로 가는 RBI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외부 출장자도 많고 브랜치들도 많고 재택근무도 일반화돼 있어서 재택근무자들이나 외부 출장자들이 내부 시스템에 액세스를 할 때 뭐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자식 그 뭐 집에 있는 그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 디바이스를 건드려서 감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염된 PC들이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어떤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역방향인 RBI 서비스도 많이 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BI는 MLS 쪽의 대안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RBI는 컴퓨팅 자원들을 다 소모를 하는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SW랑 결합해서 위험한 사이트는 아예 RBI도 띄우지 않고 차단해 버리고 안전한 사이트는 얼라우를 하고 그레이 사이트에 대해서만 RBI를 띄운다든지 하는 SW랑 조합해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니터랩의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은 이렇게 보이는 클라우드에 구성된 SSE, 세시, 뭐 SD-WAN하고 결합되면 세시겠죠. 세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구축형이 아니라 클라우드상에 구현이 돼 있고요. 이 플랫폼들이 뭐 SK 브로드밴드나 LG U+ 같은 통신 회사의 화이트 레블링으로 구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 통신사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가 아마 한 1, 2년 내에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회선 쓰는 고객들이 기존에 뭐 VPN 스위치를
한 달에 4만 원, 클라이언트 뭐 3천 원씩 내고 이렇게 렌트해서 쓰시던 서비스들을 GTNA로 통신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아마 한 2, 3년 내에 다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